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한때 시민들의 휴식처였던 산이 단 하루 만에 공포의 장소로 기억되게 된 충격적인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무악산. 이곳은 학이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산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이자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가을 이 산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무악산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창원에 거주하던 52세 여성 윤지연 씨는 평소처럼 혼자 등산을 나섰습니다. 윤 씨는 혼자 산에 오르는 데 익숙했고 주변에서도 산행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선택한 코스는 무악산 원계마을 진입로, 왕복 약 2시간이 소요되는 비교적 무난한 코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오후 1시 무렵 윤 씨는 무악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상에 올라와서 사과 먹고 있어요. 이 문자는 윤 씨가 남긴 생전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아내. 오후 5시. 평소라면 이미 하산했을 시간이었지만 윤 씨에게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밤 9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남편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아내가 산에 올라간 뒤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발견된 시신.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지만 이미 밤이 깊어 야간 수색은 중단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대대적인 수색이 재개됐고 정상 인근 시봉 부근에서 수상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나뭇잎과 흙으로 엉성하게 덮인 흔적. 그 아래에는 윤지연 씨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윤 씨의 몸에는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고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상처, 목에는 졸린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합니다. DNA가 가리킨 이름, 수사망밖에 있던 남자. 수사는 난항에 빠집니다. 무악산은 넓었고 CCTV는 사각지대가 많았으며 목격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장기 미제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6개월 후 마지막 선택. 사건 발생 6개월 뒤 경찰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DNA 재감정을 의뢰합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등산 장갑에서 타인의 땀 DNA가 검출됩니다. 이 DNA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한 결과 한 명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99% 일치 박성민. 일치 대상자는 47세 남성 박성민. 그는 이미 대구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무악산 사건 발생 3개월 뒤 절도 혐의로 검거되어 복역 중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박성민은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의심받지 않았나? 박성민은 마산 토박이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면식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이 집중했던 원계마을 하산 코스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1.8km 추적, 그리고 CCTV의 함정. 박성민은 정상에서 윤지연 씨를 마주칩니다. 그는 그 순간 충동이 생겼다고 진술합니다. 윤 씨가 하산을 시작하자 박성민은 약 1.8km를 뒤따라갑니다. 수십 분에 걸친 추적이었습니다. 범행 장소의 선택. 그가 선택한 곳은 CCTV가 전혀 없는 외진 능선, 등산객이 거의 없는 완벽한 사각지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박성민은 윤 씨를 덮칩니다. 윤 씨는 격렬히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치며 사망에 이릅니다.
시신 은닉과 증거인멸. 박성민은 시신을 숲속에 숨기고 윤 씨의 휴대전화를 챙깁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는 훼손해버립니다. 이후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 CCTV가 설치된 구간을 통과한 뒤 사건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이 선택은 초기 수사를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의 판단, 그리고 무기징역. 박성민은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주장합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우발적인 사고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1.8km에 달하는 추적. 범행에 적합한 장소 선택. 시신 은닉. 휴대전화 회수 및 파손. CCTV를 이용한 동선 위장. 이는 단순한 우발이 아니라 의식적인 범죄 행위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판결. 2016년 10월 법원은 박성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고 형은 확정됩니다. 사건이 남긴 메시지. 무악산 사건은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일상 공간의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히 남겼습니다.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르든 웃든 다치든 그리고 죽어가든 말입니다. 2015년 가을 경상남도 창원의 무악산 역시 그저 조용히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아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윤지현 52세 평소처럼 혼자 집을 나섭니다. 가벼운 등산복, 익숙한 운동화, 그리고 늘 그렇듯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산행. 윤지현은 혼자 산에 오르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산을 좋아했고 산을 잘 알았고 무엇보다 조심성 있는 사람으로 주변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악산은 위험한 공간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선택한 길은 원계마을 진입로. 왕복 2시간 남짓 완만하고 익숙한 코스였습니다. 윤지연은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산길을 올라갑니다. 그녀의 뒤로 가을 햇빛이 길게 늘어졌고 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오후 1시 무렵 윤지연은 무악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숨을 고르고 가방에서 사과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상에 올라와서 사과 먹고 있어요. 짧은 문장.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문장. 하지만 이 문장은 훗날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 됩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오후 3시, 오후 4시. 남편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아내의 귀가를 기다립니다. 늘 그랬듯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후 5시가 되자 불안이 스며듭니다. 윤지연은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연락 없이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읽히지 않습니다. 다시 전화. 다시 문자. 침묵. 밤 9시. 남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아내가 산에 올라간 뒤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실종이 됩니다. 경찰은 즉시 무악산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미 해는 완전히 지고 산은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불빛도 없는 산. 무리한 수색은 또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색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별일 아니길. 다음 날 해가 뜹니다. 수색이 재개됩니다. 경찰, 소방,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산은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정상 인근 시봉 부근에서 한 경찰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땅이 부자연스럽게 파여 있고 그 위를 나뭇잎과 흙이 엉성하게 덮고 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숨긴 흔적. 경찰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사람의 형체가 드러납니다. 윤지연. 실종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현장은 단번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윤지연의 몸에는 심한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고 머리 뒤쪽에는 강한 충격 자국이 있었습니다. 목에는 뚜렷한 압박 흔적, 그리고 하의는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무악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었습니다. 범죄 현장이 되었고 누군가의 일상이 산산이 부서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 방향을 전환합니다. 성폭행 목적의 살인사건.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무악산은 넓었습니다. 능선은 많았고 길은 갈라져 있었고 CCTV는 있어도 없다고 해도 될 만큼 부족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지점은 완벽한 사각지대. 누가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윤지연은 분명 정상에 올랐고 분명 하산을 시작했지만 그 사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뒤 무악산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등산객들은 돌아왔고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생각보다 훨씬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무악산은 너무 넓었고 그날 산에 오른 사람은 너무 많았으며 결정적인 증거는 너무 적었습니다. CCTV는 있었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산 입구와 정상 부근에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문제가 된 구간은 완벽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윤지연이 정상에 도착한 모습은 남아 있었지만 그 뒤로 누가 따라 내려갔는지는 어디에도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섭니다. 면식범 가능성, 원한 관계, 묻지마 범행, 익숙한 운동화, 그리고 늘 그렇듯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산행. 윤지연은 혼자 산에 오르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산을 좋아했고 산을 잘 알았고 무엇보다 조심성 있는 사람으로 주변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악산은 위험한 공간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선택한 길은 원계마을 진입로, 왕복 2시간 남짓 완만하고 익숙한 코스였습니다. 윤지연은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산길을 올라갑니다. 그녀의 뒤로 가을 햇빛이 길게 늘어졌고 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오후 1시 무렵 윤지연은 무악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숨을 고르고 가방에서 사과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상에 올라와서 사과 먹고 있어요. 짧은 문장.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문장. 하지만 이 문장은 훗날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 됩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오후 3시, 오후 4시. 남편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아내의 귀가를 기다립니다. 늘 그랬듯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후 5시가 되자 불안이 스며듭니다. 윤지연은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연락 없이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읽히지 않습니다. 다시 전화. 다시 문자. 침묵. 밤 9시. 남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아내가 산에 올라간 뒤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실종이 됩니다. 경찰은 즉시 무악산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미 해는 완전히 지고 산은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불빛도 없는 산. 무리한 수색은 또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색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별일 아니길. 다음 날 해가 뜹니다. 수색이 재개됩니다. 경찰, 소방,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산은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정상 인근 시봉 부근에서 한 경찰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땅이 부자연스럽게 파여 있고 그 위를 나뭇잎과 흙이 엉성하게 덮고 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숨긴 흔적. 경찰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사람의 형체가 드러납니다. 윤지연. 실종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현장은 단번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윤지연의 몸에는 심한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고 머리 뒤쪽에는 강한 충격 자국이 있었습니다. 목에는 뚜렷한 압박 흔적, 그리고 하의는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무악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었습니다. 범죄 현장이 되었고 누군가의 일상이 산산이 부서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 방향을 전환합니다. 성폭행 목적의 살인사건.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무악산은 넓었습니다. 능선은 많았고 길은 갈라져 있었고 CCTV는 있어도 없다고 해도 될 만큼 부족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지점은 완벽한 사각지대. 누가,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윤지연은 분명 정상에 올랐고 분명 하산을 시작했지만 그 사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뒤 무악산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등산객들은 돌아왔고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생각보다 훨씬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무악산은 너무 넓었고 그날 산에 오른 사람은 너무 많았으며 결정적인 증거는 너무 적었습니다. CCTV는 있었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산 입구와 정상 부근에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문제가 된 구간은 완벽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윤지연이 정상에 도착한 모습은 남아 있었지만 그 뒤로 누가 따라 내려갔는지는 어디에도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섭니다. 면식범 가능성, 원한 관계, 묻지마 범행, 윤지연의 휴대전화 기록, 통화 내역, 메시지, 동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산까지 따라올 이유가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수사는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향합니다. 사건 발생 1개월, 2개월, 3개월. 언론의 관심은 줄어들고 제보는 끊기고 수사본부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쌓여갑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한 가지 사실에 다시 시선을 돌립니다. 윤지연의 소지품. 가방은 있었고
지갑도 있었고 신발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만 없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우연히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짐승이 물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휴대전화를 가져가야 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위치 추적 기록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사건 당일 오후 2시 25분 윤지연의 휴대전화 신호가 무악산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원은 꺼집니다. 이 기록은 수사 초기에도 확인됐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점부터였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반경 최대 5km, 산 하나를 통째로 덮을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그 넓은 범위 안에서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건. 그렇게 사건은 미제의 그림자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6개월째 수사팀 내부에서 마지막 선택이 논의됩니다. 다시 한번 전부 다시 해보자. 처음부터 다시 유류품을 꺼내고 기록을 되짚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부분까지 모두 다시 보는 것. 이 선택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감정이 끝난 증거들, 이미 의미 없다고 판단된 흔적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피해자의 유류품을 다시 감정 의뢰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관, 다른 시선,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옵니다. 등산 장갑. 윤지연이 산에 오를 때 착용했을 그 장갑. 수사 초기에도 여러 차례 감정이 진행됐지만 의미 있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혈흔은 모두 피해자의 것이었고 범인의 DNA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밀 감정 결과 장갑의 특정 부위에서 타인의 땀 DNA가 검출됩니다. 아주 미세한 흔적. 처음에는 놓쳤을 수도 있었던 흔적. 하지만 이번에는 그 흔적이 분명히 잡혔습니다. 땀 DNA. 이 흔적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장갑을 직접 잡았다는 뜻, 혹은 피해자와 격렬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뜻. 즉, 이 흔적은 범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이 DNA를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합니다. 2단계에서 수사팀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건에서 불일치라는 결과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니터에 결과가 뜹니다. 일치. 순간 수사실 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한 명의 이름이 화면에 떠오릅니다. 박성민, 47세. 일치율은 99%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곧 혼란으로 바뀝니다. 박성민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대구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기록을 확인합니다. 박성민은 무악산 사건 발생 3개월 뒤 절도 혐의로 검거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사팀은 서늘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박성민은 초기 수사에서 완전히 비껴간 인물이었습니다. 마산 토박이도 아니었고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전과가 있긴 했지만 무악산 인근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사 프레임 바깥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원계마을 방향 하산자에 집중하고 있을 때 박성민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그는 그저 평범한 등산객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DNA 재감정이 없었다면, 만약 박성민이 절도로 잡히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아마도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움직입니다. 대구 구치소로 향하고 박성민을 조사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무악산에 있었습니까? 박성민은 처음에는 고개를 젓습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관계없다. 하지만 DNA는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장갑, 그의 땀, 그 흔적은 산이 남긴 유일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는 가장 잔혹한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윤지연이 정상에서 내려온 뒤 누군가가 그녀를 1.8km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다음 장에서는 그 추적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날 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날 무악산은 평소처럼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상에는 등산객들이 있었고 웃음도 있었고 사진도 찍혔습니다. 윤지연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숨을 고르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던 그 순간까지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디선가 한 남자가 윤지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성민. 그는 그날 무악산에 힐링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마산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았고 돈도 바닥을 보였고 사람들은 낯설었고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다고요. 그래서 산을 올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윤지연을 본 순간 박성민의 안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충동이 생겼다. 그 말은 가볍습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말이 한 사람의 목숨을 끝내는 시작이었습니다. 윤지연은 정상에서 잠시 쉬고 올라왔던 길로 하산을 시작합니다. 원계마을 방향, 익숙한 길, 평범한 길. 윤지연은 그 길을 내려가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집에 가면 남편에게 뭐라고 할까? 사과가 맛있었지. 그런 생각들. 하지만 박성민은 그 생각들을 모두 빼앗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지연 뒤를 따라 내려옵니다. 너무 가깝지 않게, 너무 멀지 않게,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이 거리 1.8km. 숫자로 보면 짧아 보이지만 산길에서의 1.8km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땀이 흐르고 쉬어야 하고 멈춰서야 하고 마주칠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박성민은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우발이라면 그는 내려가다 마음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면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민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기회는 많았는데 포기는 없었습니다. 윤지연이 내려가던 길은 점점 사람이 줄어드는 구간으로 이어집니다. 나무가 더 빽빽해지고 길 옆은 낭떠러지처럼 꺼지고 바람 소리만 남고 발소리만 남습니다. 그리고 CCTV는 사라집니다. 여기가 범인이 기다렸던 구간입니다. 박성민은 윤지연을 덮칩니다. 무작정. 갑자기 윤지연은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산에 흡수됩니다. 나무와 흙이 소리를 먹어버립니다. 누군가 멀리서 들었다 해도 바람인가 하고 넘길 정도로
희미하게 흩어집니다. 윤지연은 저항합니다. 그녀는 가만히 당하지 않습니다. 몸을 비틀고 팔로 막고 발로 차고 목숨을 걸고 버텼을 겁니다. 그 순간 박성민은 화가 납니다. 충동은 곧 폭력으로 바뀝니다. 그는 윤지연의 얼굴과 복부를 거칠게 구타합니다. 윤지연의 몸에는 폭행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목이 졸립니다. 그 흔적이 나중에 발견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윤지연은 넘어집니다. 머리가 바위나 단단한 지면에 강하게 부딪힙니다. 박성민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줄 몰랐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편리합니다. 너무 쉽게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박성민은 윤지연을 더 깊은 숲속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이 없는 곳, 시야가 닿지 않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옷을 벗기려던 순간 윤지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숨도 반응도 없습니다. 그제야 박성민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행동은 더 무서워집니다. 그는 도망치기 전에 시신을 덮습니다. 나뭇잎을 모으고 흙을 긁어 모으고 엉성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를 숨깁니다. 이 행동은 패닉이 아닙니다. 본능적 은닉입니다. 발각을 늦추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가 그의 머리를 스칩니다. 휴대전화. 이거 두고 가면 추적당한다. 박성민은 다시 윤지연에게로 돌아가 휴대전화를 챙깁니다. 동시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완전히 훼손합니다. 추적을 막기 위해서. 이건 우발이 아닙니다. 이건 잡히지 않으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은 지금부터입니다. 박성민은 하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왜냐고요? 정상에는 CCTV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찍히면 나는 그냥 등산객이 된다. 그래서 그는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건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마산여중 방향. 그 방향은 경찰이 가장 덜 의심할 방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원계마을 코스로 내려갔으니까요. 수사팀은 자연스럽게 원계마을 코스로 오르내린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박성민은 그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CCTV는 범인을 잡는 도구가 아니라 범인을 숨기는 도구가 된 겁니다. 산에서 내려온 박성민은 곧장 행동합니다. 윤지연의 휴대전화를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후 마산을 떠납니다. 창원, 양산 여러 지역을 떠돌며 도피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3개월. 그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피는 돈이 필요합니다. 결국 박성민은 절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절도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악산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흔적을 모으고 있었고 DNA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법정에서 박성민의 우발 주장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무기징역이 내려진 순간 판사는 무엇을 받는지, 박성민은 감옥 안에서 무악산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숲, 그날의 냄새, 그날의 침묵,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확신, 그 확신이 그를 안심시켰을 겁니다. 절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박성민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산에서 있었던 일은 끝났다.
아무도 모른다. 나는 운이 좋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는 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의 DNA는 이미 채취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조용히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반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악산 사건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대구 구치소 조사실 형광등 아래 박성민은 수사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고 눈빛은 경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사관은 천천히 말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무악산에 있었습니까? 박성민은 고개를 젓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관계없다. 수사관은 말을 잇지 않습니다. 대신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에 놓습니다. 피해자의 등산 장갑, 그리고 DNA 분석 결과, 당신의 땀이 이 장갑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박성민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아주 잠깐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DNA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 있었다고만 말합니다. 박성민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살인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성폭행하려다 사고가 난 겁니다. 당황해서 도망쳤습니다. 이 말은 재판 내내 그의 방패가 됩니다. 우발,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르게 봅니다. 이 사건을 순간의 실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하나씩 시간을 되돌립니다. 정상에서 윤지연을 본 순간, 하산을 시작한 뒤 1.8km를 뒤따라간 시간, 사람이 줄어드는 지점, CCTV가 사라지는 구간, 그 선택들은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묻습니다. 그 1.8km 동안 마음을 바꿀 기회는 없었습니까? 박성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법정에 CCTV 화면이 재생됩니다. 정상에 찍힌 박성민의 모습, 그리고 사건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하산하는 장면. 검찰은 말합니다. 피고인은 CCTV를 피한 게 아니라 이용했습니다. 시신을 덮은 행위, 휴대전화를 챙긴 행동, 자신의 휴대전화를 훼손한 선택. 이 모든 것은 당황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 장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판사는 차분하게 정리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적했고 범행 장소를 선택했으며 범행 후에는 증거인멸과 도주를 시도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는 우발 범행의 범주를 명백히 벗어납니다. 법정 안은 조용해집니다. 윤지연의 가족은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얼굴. 2016년 10월 판결이 내려집니다. 무기징역. 재판부는 형량의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피해자는 아무 이유 없이 일상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박성민은 항소합니다. 형이 과하다. 우발이었다. 하지만 2심에서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무기징역 확정. 무악산은 그 이후로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산에 오르고 사진을 찍고 숨을 고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산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쉽게 위험한 장소로 변할 수 있는지, CCTV와 시스템이 어떻게 범죄를 막기도 숨기기도 하는지, 그리고 과학이 어떻게 시간을 거슬러 진실을 끌어내는지, 무악산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남깁니다. 죄는 결국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DNA는 끝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한 남자를 평생 감옥에 남겨두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산에 오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심 없이.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경계가 되길 바랍니다.